네, 안녕하세요. 이사연 변호사인데요. 채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세요? 네. 대략 한 8,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주는 어떻게 하세요? 배우자 자가인데 채무가 네. 있어서 남편분의 소유로 된 재산은 나한테 반 정도가 잡히니까. 배우자의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집이랑 퇴직금도 들어가나요, 배우자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이분은 그 키워드가 이제 효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서 우리가 K 장녀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요새 다 K를 붙이니까. 네, 코리아 장녀라고 아주 이제 가장의 역할을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분이 다 부담을 이제 하셨는데 동생도 2명이나 있었고 또 이제 어머님도 이제 계셨는데 이제 어머님도 이제 좀 부득이 일을 하기 어려워서 이분이 거의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지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는 채무가 거의 1억 가까이 됐었어요. 1억? 네. 1억이 된 이유는 추가적으로 좀 더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직장인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미 그 원리금 상환이 좀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회생하기 전에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분이 이 채무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배우자한테 이게 걸릴까봐 불안하신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한번 통대환 사기당하신 분 케이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통대환이 보통 채무자의 어떤 심리를 이용하냐면 그 원리금 부담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오히려 역이용을 해가지고 줄여줄 거라고 하면 사실은 더 늘어나지는 이제 그런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자가 더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듣고 통대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대환을 하게 되면 제가 원리금 전체 통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오히려 무슨 브로커 수수료 이런 거 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9천 이상이 된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이제 통대환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오신 거고 부양가족은 없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보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건 없었고 9,400 중에서 이분이 원금을 좀 납부하시고 탕감을 한 2,500 정도 받으셨는데 이분이 왜 원리금이 좀 높게 나왔냐면은 배우자 재산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어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건 아니고 조금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혼인 기간이 길면 어쨌든 배우자의 재산이 반영이 돼요. 혼인 기간이 짧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방어라도 해보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배우자의 재산이 나의 재산과 함께 이렇게 녹아들어 있다, 공동의 재산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그것 때문에 조금 높게 나왔어요. 결혼 전에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럼 동생들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는 없나요? 정말 동생들의 그 나이에 따라 달라요. 동생이 완전 미성년자다 그러면 동생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인 되고 나서 성인의 어떤 생계비를 책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대학을 다닌다든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나한테는 부양가족인데 법적으로는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뢰인들이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죠. 대학생 되면 돈 더 많이 들어가는데 왜 부양가족이 안 되냐.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제 법률적인 의미의 부양가족은 좀 다른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긴 하죠. 근데 부양가족의 범위와 부양가족의 인정 기준이 조금 완화되고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잘 끝나서 지금 잘 변제하고 계시고 이분도 한 2년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 정리가 되겠죠. 이건 되게 논외적인 궁금증인데 네. 근데 실제로 케이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만약에 남편이면은 황당할 것 같거든요. 갑자기 날벼락이잖아요. 이게 뭔 소린가 하다가 믿음이 깨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혼까지 갈 수 있지 않나. 근데 이혼이 됐다 라고 하면은 회생이 변제금이나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똑같죠. 상관없죠.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배우자로서 굉장히 황당할 것 같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배신감 그리고 내 재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지만 일단 영향을 미치진 않죠. 왜냐면 추상적으로 이게 재산으로 가치 평가를 받을 뿐이기 때문에 아내분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될 수 있지만 남편분 입장에서 큰 불이익은 아니에요. 추상적 불이익은 있죠. 왜냐면 아내분이 여기에 많이 내야 되니까 우리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아내분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 이거는 제가 어떻게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더 큰 믿음으로 뭐 잘 극복을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혼을 해도 전혀 달라지는 건 없다. 네, 달라지는 이미 건 재산 왜냐면은 궁금할 수 있는 게 남편이 있을 때 남편 재산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남편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네. 그러면 좀 근데 그게 인정이 되면 다 이혼하고 오시겠죠. 그것도 많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혼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인데 결국 법리적으로
이 재산은 나의 재산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라는 거를 잘 소명해서 넘어가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혼인기간이 짧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귀책 사유가 굉장히 많다든지 기여도가 너무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방어할 만하면 방어해요. 그리고 실제로 방어하고 있는 케이스가 지금 있어요. 법적으로라기보다는 회생 안의 어떤 나름대로의 이제 규율이죠. 남편의 재산 가치가 아내분한테 반영이 되고 아내분의 재산 가치가 남편에게 반영이 되는 어떤 대원칙이 법률적으로 명문상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이제 실무례가 이제 확립되어 있다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서울은 안 그렇다 그랬잖아요. 서울은 기본적으로 남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아내가 회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무조건 반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럼 서울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부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저는 지역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반영이 안 돼야 되는 재산은 반영이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법률적으로도, 그러니까 가사법상으로도 이거는 반영돼야 되는 게 맞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가사법상으로도 반영되는 게 맞는 케이스긴 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방어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떼쓰진 않아요. 제가 설득할 만하니까 설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설득이 좀 어려운 케이스였다. 네, 그런 취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